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경제를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항상 이렇게 인사드리죠. 예, 찬바람이 불면 원래 생각나는 게 네.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네, 뭐죠? 호빵이랑 배당주가 생각나야 되는데 요새는 자꾸 이제 이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책이 나올 때가 됐다. 맞아요. 2022년에 언제 나오나 했었더니 맞아요.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또 그래서 책이 또 나와서 네. 이렇게 제가 또 질문을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궁금한 게 네. 이 책을 왜 매년 내시는 거예요? 사실은 경제전망서를 수년간 써왔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연구원에서 경제전망을 보고서로 냈었죠. 예. 몇십 페이지짜리 보고서. 현대경제연구원에 있을 때도 혼나가면서 썼죠. 근데 보고서로 썼는데 이제 언론에는 물론 이게 알려지지만 이 보고서를 직접 읽어보는 대중분들 많지 않으세요. 맞아요. 안 읽어보시거든요. 왜냐하면 연구자들의 언어로 딱딱하게 어렵게 어떻게 하면 같은 현상을 어렵게 표현해 볼까? 왜 일부러 어렵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일부러는 아닌데 예.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경제학 언어로 자기들만의 언어로 이렇게 써온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대중적으로 이렇게 만남이 있을 때 이 경제 전망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컨텐츠 수준은 유사하지만 굉장히 쉬운 대중적인 언어로 써보자 했더니 그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독자들하고 약속하기를 경제전망서는 매년 10월 즈음에 2050년까지 쓰겠다.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입니다. 그럼 궁금한 거, 네. 독자 입장에서 이제 일반인들은 왜 경제 전망이 필요할까요?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누가 그걸 알려주셨어요. 왜냐면 이제 글을 많이 쓰다 보면 이 수많은 문장들 다 기억하진 못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문장이 좋았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던데 세계 경제 안에 한국 경제가 있고 한국 경제 안에 나의 경제가 있다. 라는 문장을 썼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경제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특히 2022년 내년 경제를 먼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준비된 나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경제 주체잖아요. 예. 소비하고 소득을 영위하고 투자하고 재테크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경제가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준비와 대응이 달라져요. 쉽게 말씀드리면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이 있었을 때 그때 충격 이후 대세 상승장이 있죠. 그때의 투자 방식과 그때는 역사상 낮은 저금리 시대였잖아요. 예. 그때의 투자 방법과 지금처럼 금리가 인상되고 긴축의 시대로 전환되는 이 지금에 또 경제가 온전히 회복되는 지금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되는 지금에 경제 여건이 완전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준비, 그러니까 재테크를 위한 준비나 사업을 위한 준비나 기업들의 경영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진로 설정이나 역량 개발 그 모든 여러분들의 준비가 바뀌어요. 경제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먼저 경제 여건의 변화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나는 어떤 준비를 할지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겠죠. 예, 그리고 또 실은 제가 또 초대한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제가 네. 최근에 홍대를 한 바퀴 돌았는데 네. 그런 가게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뭐요? 사주 타로. 엄청 늘었어요. 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젊은 층도 이제 되게 미래가 불안해졌다. 그래서 내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 독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네. 제가 그래서 좀 초청을 좀 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예. 2020년은 정말 거대한 불확실성이 하나 등장했죠. 근데 21년에는 이제 회복기를 가지면서 불확실성을 덜 인식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기간이 대세 상승장 기간이었죠. 근데 2021년 이제 하반기 즈음에 22년을 맞이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자잘한 불확실성들이 많아진 거예요. 예. 테이퍼링이라든가 예. 기준금리 인상이라든가 신흥국, 뭐 자산 버블 붕괴, 뭐 헝다그룹을 비롯한 중국 위기, 그밖에 공급사슬 병목 현상이라든가 정말 자잘한 위기들이 혹은 불확실성 요소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이 더 복잡해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주식시장도 상당히 조정을 받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을
먼저 알고 대응하면 이제 그게 불확실성이 아닌 게 되잖아요. 나한테는 예. 확실성이 되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그 좌표를 좀 찍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게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변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체크하고 싶은 게 위드 코로나예요. 네. 위드 코로나 하는데 네. 그러면 경제가 내년에 회복이 되는 건지 네. 그럼 2022년에는 어떻게 될 건지 좀 이게 알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의 대상이 모두다. 모두가 경제 충격을 경험했다. 이거 잘못된 착각이죠. 우리 전인구 작가님은 충격 없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역설적이긴 한데 수혜를 받았다 수혜를 받았다고 그때 생각하시죠? 이후로 주식 컨텐츠들이 많이 떴으니까. 예. 그런 것도 예. 있겠네요. 그리고 직접 프로듀스하는 그 컨텐츠가 다 언택트 컨텐츠잖아요. 그쵸.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충격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대신에 저는 오프라인 강의를 되게 오랫동안 했었는데 네. 올해부터는 오프라인 강의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 영역의 예. 충격이 있었던 예.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을 모두가 받은 게 아니라 예. 코로나19의 충격이 집중적으로 모였던 그런 대상군이 있는데 그게 소위 대면 서비스업이죠. 예. 그래서 항공, 여행, 면세점업, 호텔이나 마이스 산업이나 이런 대면 서비스업 그런 산업의 충격이 집중됐었고 또 계층별로 구분해 본다면 임금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들의 충격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은 특정 계층, 특정 산업에게만 왔었다. 여러분들도 충격이 있었지만 경제적 충격이 아니라 심리적 충격, 자유의 충격, 아니면 뭐 여가의 충격, 골프의 충격, 관계의 충격 이런 거지. 경제적 충격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충격이 집중됐었던 이런 산업과 계층에게 다시 리커버리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죠. 예. 그게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산업이 무엇인지를 주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투자의 어떤 시작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책에서 보니까 세계 경제가 불균형 회복을 보인다라고 네. 했는데 회복은 회복인데 불균형 회복이다. 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불균형 회복은요. 예. 처음에 IMF가 2021년 4월에 썼던 표현인데 그때는 이제 영어로는 divergent recoveries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회복은 회복인데 divergent 따로따로 제각각 불균형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딛고 일어나는 그 수단이 백신인데 선진국들이 백신 경쟁을 하죠. 예.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인 예. 거죠. 근데 이 시국에도 이 아프리카를 비롯한 남미, 뭐 주요 신흥국들, 저소득 국가들은 백신 구경하지도조차 못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백신이 불균형하게 보급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회복도 불균형에 따라. 보급률이 그러니까 백신이 빠르게 보급된 국가는 위드 코로나를 빨리 시작하는 거고 그렇죠. 아닌 국가들은 지금도 경제가 지금 정체돼 버린다 이거네요. 제가 이제 경제 회복이 된다, 포인트 오브 터닝 백, 회귀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런 얘기는 선진국 중심으로의 이야기지 개도국은 그렇지 않고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벌써부터 재테크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저는 보통 기업을 만나니까 기업 관점에서는 지금 공급망 불안정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급망 안정화를 가져가기 위한 이제 수입국, 원자재 조달국 이런 것을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 신시장 개척. 왜냐하면 경제가 회복되면 신시장 자꾸 개척해야 되거든요. 예. 신유망 수출 품목을 또 공격적으로 가고 그럴 때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회복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22년의 타겟 국가를 누구로 가져갈 것인지 굉장히 기업 관점에서 중요하지만 예. 여러분 관점에서는 제가 아마 18년에 19년 경제 전망 쓸 때 그때는 여러분 신흥국 ETF를 많이 추천해 드렸었죠. 예. 근데 지금은 당연히 선진국 ETF죠.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이런 표현을 몇 번 했는데 나를 한국인으로 가정하지 말자. 우주인으로 가정하자.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서 어디에 투자할지를 보시자. 그렇다 그러면 단연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 투자 의사결정도 미국 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달러화 강세 기조가 예. 같은 수익률이라고 해도 나한테 가져오는 돈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도 고려한 그런 투자 의사결정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 경제를 보는 하나의 뷰죠. 커다란 뷰가 예. 불균형 회복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어떤 나라들을 중심으로 먼저 제자리로 돌아오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시는 첫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회복이 빠른 나라가 증시도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예, 있다는 얘기네요.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따 얘기 나누겠지만 이 통화 정책이 컨셉이 바뀌잖아요. 이제 예.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예. 20년, 21년까지는 완화의 시대예요. 예. 완화적 통화 정책이 집중됐었던. 근데 22년, 23년은 긴축의 시대예요. 전혀 다른 통화 정책 기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시국에 경제 회복이 더딘 신흥국들은 예. 굉장한 어려움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금리 인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신흥국들은 아직 경제 회복이 안 됐으니까 네. 금리 인상할 여력이 없는데 자꾸 저쪽이 치고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올려요. 그런 면에서 신흥국 위기 가능성도 하나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프레질 세븐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거든요. 예. 이미 다시 한번 등장했는데 매번 위기가 지나면 프레질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럽발 재정이익이 이후에 뭐 항상 이 부채와 맞물려서 채무 변제가 불가능.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이 달러 가치가 높아지고 예. 신흥국들은 금리 인상도 못 하니까 예. 뭐 올리긴 올리겠지만 굉장히 어렵게 올리겠죠. 근데 너무 올리다 보면 또 경제가 또 다시 충격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데 그러면 당연히 달러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른 시간 안에 회수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과정에서 특히 전체 채무에서 단기 외채 비중이 높은 그런 신흥국들 몇 개 국가들이 있습니다. 책에 있습니다. 그런 신흥국들의 위기 가능성이 벌써 점증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나라들이 디폴트를 이제 하나둘씩 시작을 할 거고, 네. 그럼 이제 IMF가 이제 구제 금융을 들어가야 될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세계 경제에서 뭔가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리스크로 작용하죠. 네. 제가 작년 2021년 네. 경제전망 책에다가 2021년 한 해에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할 수 없다. 뭐 그런 표현을 여러 번 썼었잖아요. 네. 그렇게 썼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자기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에요. 물론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다른 나라들이 무너지면 또다시 미국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최적의 선택을 위해서 지금 미루고 있다. 그렇죠. 제롬 파월이 이런 것을 예.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진 않습니다만 여러 차례 신흥국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기준금리 인상해버리면 정말 무너지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죠. 아, 예,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많이 이슈 중에 하나가 인플레냐 스태그냐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인플레 쪽일 것 같아요? 스태그 쪽일 것 같아요?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면 예.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렵다고요? 네. 그럼 디플레예요? 디플레도 아닙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그것도 저것도 아닌 예. 거죠. 인플레이션도 디플레이션도 예. 스태그플레이션도 아닌 거죠. 오. 그래서 저는 예. 리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착한 물가 상승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악플 많이 달립니다. 왜냐하면 아니 무슨 인플레가 아니야 이렇게 예. 하시면 굉장히 예. 싫어하실 텐데 한 가지 전제는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체감 물가 상승세와 소위 물가 상승률, 인플레율을 진단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기준이 좀 예, 그렇죠. 예. 체감과 이 거시지표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체감과 물가와의 괴리, 체감과 뭐 거시지표 간의 괴리라고 설명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거 신뢰 가능하지 않아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세를 무시하게 되니까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컨대 원래 다르구나. 원래 다르다. 내가 체감하는 물가는 주로 오이 가격이 어제는 1,000원이었는데 오늘은 2,000원이네. 예. 그러니까 50% 100%예요. 예. 물가 상승률이. 예. 나의 체감은. 예. 근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460여 가지 그 소비 품목 이들의 가격 변동이에요. 예. 언제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근데 그
가격 변동이 지금 2.5, 2.6이잖아요. 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여러분 체감은 10%, 20%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체감하는 물가는 장바구니 물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가 상승률이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체감과는 다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안 오르는 물가들도 지금 존재한다는 굉장히 많죠. 수요가 부진한 영역도 많고요. 전체가 경제 충격이 아니라 일부는 아주 충격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영역은 가격을 올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세는 여러분이 예를 채소 물가, 식료품 물가 상승세는 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큰 기여를 많이 못해요.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비교 연도입니다. 예. GDP 증가율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다 기저효과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네. 한번 충격을 먹은 상태 대비 이거니까 그렇죠. 갭이 너무 크다 이거죠. 너무 크죠. 아. 국제유가 여러분 마이너스 37달러 찍었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때랑 비교하면 엄청 물론 지금 고유가인 거 맞습니다만 그때랑 비교하면 유독 높은 거죠. 그럼 2019년이랑 비교하는 게 좀 나은가요? 당연하죠. 그렇게 기저효과를 해서- 감안하려면 예. 2019년과 비교하는 게 더 좋고요. 예. 어쨌든 지금 기저효과가 반영된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이 2.5, 2.6이에요, 우리나라. 예, 예. 그리고 한국은행 전망치를 제가 인용한다면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2.1에서 2.4. 지금 시점에 따라 좀 다른데 예. 그 고작 2.4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내년 물가 상승률이 다시 1.5입니다. 우리나라의 목표 물가, 한국은행이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목표 안정 물가가 2%인데 네. 그걸 밑돌 거라고 전망해요. 그럼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일시적인 걸로 보는, 물론 일시적으로 보는데 예. 왜냐하면 통화 정책 때문에 인플레가 나온 거고 예. 나름의 인플레, 예. 기저효과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온 거고 경제 회복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온 거, 수요 견인, 뭐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예. 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름 나왔는데 예. 이게 한 가지 더 플러스된 게 공급망 불안정이에요. 공급망 병목 현상. 예.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장기화될 우려가 커졌어요. 예. 그래서 기조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건 맞아요. 한국은행도 그렇게 진단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인플레이션 현상을 2022년까지 그렇다라고 가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체감적 인플레이션이지 인플레이션 현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막 요새 한간에 막 하이퍼 인플레 이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없다.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쵸, 그건 그쵸. 굉장히 네. 어렵고요. 예. 금리를 또 인상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시 물가 상승세가 잦아들 겁니다. 예. 더군다나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올해 이것의 가격과 전년 이것의 가격을 비교한 건데 이것의 가격과 22년 가격을 비교하면 상승세가 그렇게 높게 유지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산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산수적으로. 그리고 공급망 불안정도 2021년에 얼마나 불안정했어요. 그쵸. 반도체 수급부터. 근데 이 문제도 22년까지 계속된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경제는 항상 변동을 봐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20년 대비 커진 거지 21년 대비 2022년에 더 커질 거냐. 그러니까 상승세가 더 커지긴 어려워요. 과거에 있던 문제였던 거고 해결될 문제들이다. 그리고 해결이 예. 안 되더라도 이거 그게 이 정도는 숫자적으로 아니다. 그렇게 나오기가 어렵다는 예. 거죠. 어떤 경우에서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현상이라는 것은 정의상 예. 목표 안정 물가 2%를 초과해야 되는데 이게 1년 이상 유지될 때인데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름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4%예요. 평년 2.5인데 그럼 물가 상승보다는 경제 성장 속도가 훨씬 더 높은 거네요. 그것까지 생각해 보면 예. 이게 기저효과에 따른 것까지 생각하고 감안한다면 이게 여러분들 체감하기에는 견딜 수 없이 힘든 그 인플레이션인 거 맞습니다만 정의상 경제적으로 판단할 때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기 어렵고 체감적 인플레이션 현상이다라고 말씀. 왜 체감적이냐면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계층에게는 물가 상승세가 굉장히 뼈 아프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체감적으로 더 그렇다라고 하고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더 무섭죠. 왜? 고물가인데다가 저성장인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예요, 지금은.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상 경제 성장률이 4%고 22년이 3%인데 우리나라 성장률로서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체감하시기에는 너무나 저성장이고 너무나 소득도 늘지 않고 근데 물가만 체감적으로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진단하는 게 맞고요. 한국은행과 같은 거시적인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이런 기관들은 예. 체감적인 것도 고려하지만 그거는 재정정책의 일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해야 될 물가 안정대책이라든가 해야 될 일인 거고 예.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체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보면 네. 주식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인 것 같은데요. 그럼 내년에?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예. 어쨌든 자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추가적으로 고조된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아니다라고는 말씀드렸는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년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디플레이션이라고 정의하진 않았지만 네.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졌었어요. 엄청 컸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통화정책 관점에서 그걸 포커스를 두고 통화정책을 결정할 가능성은 높죠. 우리 금통위 위원들께서 예. 대충 결정하지 않으시잖아요. 당연히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데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왜냐하면 그런 걸 감안하지 않는 통화정책은 저소득층에게 더 큰 뼈아픈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 인상 속도는 더 커질 수 있죠. 우려가 전혀 없었을 때보다 예. 우려가 반영될 때 더 앞당겨질 수는 있는 것이죠. 11월 달에도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한다라고 거의 이야기를 했고 네. 그렇게 되면은 내년부터는 좀 물가라든가 가계 부채를 잡는 데 조금 더 많이 집중을 하려고 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금융불균형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죠. 가계부채가 정상적인 속도로 증가하지 않았다. 너무 가팔랐다. 예.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팔랐던 거 저도 인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화정책 기조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역사상 가장 낮았어요. 예. 그러면 역사상 가장 많은 의지로 가계부채를 의존하고 싶잖아요. 가계부채의 성격이 여러 가지인데 예. 투자 목적의 가계부채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목적으로 한 가계부채, 마지막으로 생계비 마련을 위한 가계부채가 있어요. 예. 근데 이 셋 다 증가한 거죠. 맞아요. 예. 왜냐면 투자를 해야 하고 싶으니까 부동산 사고 싶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그렇죠. 예. 그럼 사업 관점에서 운영 자금 마련이 안 돼요. 매출액 가지고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버티기 위한 가계부채가 불어났었고 예. 그리고 생계비는 당연히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버텨내기 위해서 생계비 마련을 위한 또 빚을 상환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가계부채가 늘어났었는데 금리의 인상 압력은 당연히 가계부채를 의존하기가 부담이 되죠. 당연히. 그리고 그만큼 투자자들은 관심을 주고 사실은 전체 가계부채 1,800조 원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예금 취급은행 기준으로 예금 취급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6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계부채가 느는지 주는지는 주택담보대출이 결정해요. 거의. 그만큼 큰데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거죠. 예. 투자형 대출이. 예. 그러니까 당연히 가계부채가 줄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증가 속도가 좀 안정화되죠. 그러니까 금리의 스탠스랑 가계부채의 스탠스랑 반대로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반대로만 움직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어떤 쪽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다양한 우리 전인구 소장님의 말씀도 듣고 여러 그 시장에 접근해 계신 예. 분들,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상황이든 주식 투자예요. 그 말이 하더라고요. 부동산 전문가분들은 어떤 상황에도 부동산 투자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시장 밖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인지를 보는 스타일이죠. 그쵸. 네, 포트폴리오를 보는 예.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2020년 저금리 그리고 21년까지는 주식 투자와 같은 공격적 투자가 저는 추천될 만한 영역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대세 상승장에서는 예. 잃기도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 추천해 드립니다만 예, 금리가 인상되는 2022년 기조에서는 상대적으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는 게 그게 투자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예. 은행들이 서로 이 공격적 투자 대상에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을 관찰하고 예. 서로 그 자금을 자기 은행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특판 전쟁입니다. 아. 그런 것들이 또 시장 금리를 더 부추겨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제 생각에는 그런 금리 상승기에는 또 돈을 갖고 있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식 투자를 뭐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22년의 모습이 이제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21년 전까지는 이게 뭐 기대에 투자하고 어떤 희망에 투자하고 이런 방식이었지만 22년은 실적에 투자하라. 아. 실적 발표를 좀 관심 가지시고요. 예. 정말 예상했던 수준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가 예. 그런 기업이 굉장히 유리하고요. 특히 그 섹터를 잡으실 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거스를 수 없는 변화가 있어요. 정말 거스를 수 없는 변화. 이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변화. 그 변화 속에서 유망한 산업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 유망한 산업의 리딩 기업들과 내가 동업하겠다 하는 그런 마인드로 중장기 투자하시는 거. 아무거나 사서 돈 버는 장은 끝났다 이런 얘기네요. 저는 그렇게 철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좀 이어가서 네. 원자재, 슈퍼사이클, 국제 유가, 환율, 한국 경제 전망이 있는데 네.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 그렇죠. 예. 원자재 슈퍼사이클